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맡은 내용은 도심지 도로 지하 공동 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반 GPR 자료 해석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지반 침하 문제와 GPR 탐사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자료 해석 기법을 적용했던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심지 지반 침하 문제와 지하 공동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지반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도심지 도로에서의 지반 침하 문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은 지하 관로 손상 및 노후화나 굴착 공사 불량 등으로 인해 형성된 지하 공동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런 상하수관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토사가 유실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이 생성되게 되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지하수인데 이런 지하수 같은 곳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수벽을 세우는 굴착 공사를 할 때 이 굴착 공사의 이 차수벽 바깥쪽으로 이제 지하수가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흙과 모래를 이제 같이 동반하면서 나가니까 이렇게 유실이 돼서 다음과 같은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표현이 공동, 동공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 2018년부터는 법적 용어가 공동으로 통일이 돼서 동공, 공동 모두 같은 의미를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하 공동의 붕괴로 인한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 곳에 이제 다음과 같이 지하 공동을 발견을 먼저 하고, 발견된 그 부분에서 교란된 집안을 제거를 한 다음에 뭐 상하수관에 대한 뭐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수리를 하고 다시 이런 골재를 치환을 한 다음에 다짐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동을 복구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공동이 있다고 했을 때 체험관을 삽입을 해서 천공을 하고 체험관을 삽입해서 체험재를 주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공동 부분을 메꿔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하 공동을 탐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파괴 시험이면서 분해능이 높고 또 조사 시간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GPR 탐사 기법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GPR 탐사는 아마 원리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송신 안테나에서 발생시킨 전자기파가 지하 매설물이나 기타 이상체를 맞고 회절 및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 안테나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탐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다채널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3차원의 GPR 영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조사 단계에서의 GPR 탐사는 보통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실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1차 조사 단계에서는 차량형 다채널 GPR 장비를 통해서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취득된 신호를 분석해서 1차적으로 먼저 지하 공동의 위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된 그 지하 공동 위치에 가서 다시 2차 정밀 조사를 거치고 그곳에서 이제 천공을 한다든지 이제 체험관을 삽입해가지고 체험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공동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1차 탐사 자료에서 1차 탐사 자료는 아까 차량을 통해서 취득되고 다채널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GPR 자료 해석 자체는 그 전문가의 숙련도와 주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자료 해석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지하 공동에 의해 나타난 신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하 공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호의 주요한 패턴은 쌍곡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GPR 자료에서 구형 공동에 의한 신호를 살펴보면 종단면과 횡단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쌍곡선 형태의 신호가 나타나고 평면도에서는 원형으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쌍곡선 형태의 신호는 다른 매설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지하 공동의 경우에서도 90% 이상 나타나는 주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 2차원 영상에서 만약에 지하 공동을 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2차원 GPR 영상 단면에서 쌍곡선 형태로 나타난 지하 공동 신호 해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차원 GPR 영상 자료 해석 자동화 정량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자료 해석 기법을 실제 지하 공동에 의해 쌍곡선 형태로 나타난 신호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의 수평 위치를 추정합니다. 해석은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쌍곡선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객체 탐지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탐지된 경계상자 형태의 영역에서 쌍곡선 신호만을 또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식별된 쌍곡선 신호에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지하 공동의 수평 위치를 최종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쌍곡선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는 욜로 V3를 사용했지만 그 욜로 기반의 객체 탐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욜로 버전 1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욜로 모델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경계상자의 좌표와 클래스 분류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단일 회귀 문제로 이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은 객체 탐지를 하기 위해서 입력 자료를 이렇게 S by S 크기의 그리드로 나눕니다. 이 예제는 현재 3 by 3 그리드로 나눈 예시이고 그 나눠진 그리드 셀 안에 만약에 객체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면 그리드 셀은 해당 객체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그리드 셀은 객체를 예측하기 위한 임의의 개수의 경계상자들을 이용합니다. 현재 애신은 이제 두 개의 경계상자를 이용했습니다. 이 예측을 위한 각 경계상자는 X, Y, W, H, C 5개의 값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X와 Y는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로 그리드 셀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값을 나타내고 W와 H는 경계상자의 너비와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C는 신뢰도를 의미하면서 예측 경계상자와 실제 경계상자의 IOU 값과 그 다음에 객체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 값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욜로 모델 자체는 그 멀티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각 그리드에서 클래스 확률 개수만큼의 크기가 더해진 이러한 텐서 구조로 모델이 훈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욜로 모델의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로컬라이제이션 텀, 그 다음에 콘피던스 로스 텀, 그 다음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위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제곱 오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는 그 그리드 셀에 대한 인덱스이고 j는 그리드 셀마다 가지고 있는 경계상자에 대한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항은 추정된 경계상자와 실제 경계상자의 차이로 정의하고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 x, y와 너비 w, 높이 h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너비와 높이에는 이렇게 제곱근 형태가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계상자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 컴피던스 로스 텀에서는 실제 객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그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실제 객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객체가 존재하는 확률을 컴피던스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객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여러 클래스의 객체를 분류하기 위한 항인데 이때 객체가 존재할 때 그 객체가 해당 클래스일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 그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은 빠른 탐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분류 정확도와 이제 재현율,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욜로 버전 2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욜로 V2에서는 앵커 상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앵커 상자를 이용한 그러니까 앵커 상자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앵커 상자를 이용한 객체 탐지 방법은 사전에 크기와 비율이 정해져 있는 앵커 상자를 세부 조정시키는 방법으로 객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욜로 버전 1에서는 중심 좌표와 너비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X, Y, W, H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는데 욜로 V2에서는 학습 과정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수화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이제 그 경계상자가 이 파란색 경계상자라고 하고 그때의 그 중심 좌표 BX, BY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BW, BH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실질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은 TX, TY, TW, TH입니다. 그래서 경계상자의 중심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이 TX와 TY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되고 이것은 그리드 셀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에 그리드 셀의 위치 좌표 CX, CY를 더해주게 되면은 파란색
경계상자의 중심좌표 BX와 BY를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의한 PWPH는 앵커 상자의 너비와 높이인데 이것의 지수함수 스케일만큼으로 조정시켜 예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욜로 V2에서는 사전에 정의하게 되는 앵커 상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K평균 군집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K평균 군집화는 입력 자료로는 이제 그러니까 K평균 군집화를 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는 그 훈련 자료에 라벨링 되어 있는 경계 상자의 너비와 높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K평균 군집화 방법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거리 계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큰 경계 상자와 작은 경계 상자의 스케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1-IOU 이렇게 디스턴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욜로 버전 3에서는 3개의 멀티 스케일 특성 맵을 추출해서 기존 욜로에서 작은 객체에 대한 정확도가 낮았던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추출을 위한 네트워크로는 이제 레스넷 101이나 152와 비교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다크넷 53이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욜로 V3 모델 구조인데 이때 경계상자의 추정 단계를 보면 13 x 13에서 그다음에 26 x 26에서 52 x 52에서 각각의 이제 멀티 스케일에서 탐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작은 객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탐지할 수 있도록 모델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벤트 덱텍션과 하이퍼볼라 피팅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상자를 통해 추정된 이제 영역에서 그 영역 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쌍곡선 신호가 여러 개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잡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내에서 쌍곡선 신호만을 추출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C3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C3는 컬럼 커넥션 클러스터링의 약자로 그 컬럼 간의 수평적인 연결성을 이용해서 신호들을 군집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집화된 신호들은 후처리를 통해 가지고 쌍곡선 신호 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군집화된 신호의 각 열의 중심들을 이어서 중심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심선을 만들면은 그것을 회귀 분석하여서 이제 지하 공동의 수평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균질한 배경 매질을 가정하고 또 구형 공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지하 구조를 가정을 해가지고 주시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곡선 접합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오소고널 디스턴스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기법을 현장 자료에 적용시킨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자료는 서울시에서 취득한 이제 서울시에서 취득한 차량형 다채널 GPR 탐사 자료이며 자세한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 자료는 다채널로 취득된 3차원 자료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채널을 선정해가지고 2차원 단면에서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하나의 샘플은 128개의 이제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128개의 시간 샘플을 가지고 있는 128 by 128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료 전처리로는 그 쌍곡선 신호 형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제거했습니다. 이때 제거를 할 때는 평균 트레이스 제거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쌍곡선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욜로 V3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총 이제 라벨링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총 이렇게 추출된 이미지는 1074장의 이미지들이 추출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라벨링 되어 있는 것은 하이퍼볼라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이러한 노란색 박스는 한 개 이미지 내에서 한 개 이상 다 존재하게 되는데 총 그래서 하이퍼볼라 신호는 1600개 정도가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경계 상자들의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서 앵커 상자를 결정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같은 군집으로 분류된 상자의 평균 크기를 계산해서 이 아래와 같은 앵커 상자 9개를 결정했습니다. 쌍곡선으로 나타난 지하 공동 신호에 학습된 욜로 V3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이제 이렇게 쌍곡선 신호가 나타난 것을 잘 디텍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계상자에서 인계값을 이용해서 이제 이진 영상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고 C3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쌍곡선 신호만을 식별합니다. 그다음에 식별된 쌍곡선에서 다음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런 중심선을 추출하게 되고 이 중심선을 회귀 분석을 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하이퍼볼라를 피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쌍곡선 형태의 신호를 따라서 잘 접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 추정된 지하 공동의 수평 위치는 실제 서울시에서 작성한 공동조사서에 기록된 위치와 비교했을 때 약 0.12에서 0.36m 정도의 거리 오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탐사 자료에서 쌍곡선 형태로 나타난 지하 공동의 신호라면은 딥러닝 기반의 해석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2차 정밀 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공동 신호 자체를 쌍곡선 패턴만을 가지고서 탐지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 자료에서는 이상적인 쌍곡선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매설관이나 기타 이상체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3차원 GPL 영상을 이용한 그런 다채널 탐사 자료 해석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후속 연구로 진행했던 3차원 GPR 자료에서 지하공동에 의한 신호를 분류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3차원 GPR 자료에서 지하공동 신호를 분류하기 위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선행 연구들을 팔로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로는 3차원 GPR 자료를 종단면, 횡단면, 평면도로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종단면과 평면도 그리고 그러니까 종단면과 평면도를 그리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3차원 영상 자체를 그냥 입력으로 사용하고 3D CNN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 공동을 분류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고 결과를 비교해 보고 현재 현장 자료에 적용해 보려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제 종단면, 횡단면, 평면도를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분류 모델을 설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 알렉스넷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으로는 이 입력 자료가 지하 공동에 의한 신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리드 이미지를 사용한 방법인데 이때는 종단면도 8장과 그 다음에 평면도 16장을 하나의 채널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3개로 총 구성을 해가지고 총 종단면도 24장이 사용되고 평면도가 48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조는 똑같이 알렉스넷 구조를 사용을 했고 아웃풋도 똑같이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으로는 거리축, 채널축, 시간축에 따른 3차원 영상 전체를 다음과 같은 모델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3D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련 및 검증 자료는 이제 서울시 공동 탐사 자료에서 지하 공동에 의한 신호 340개와 그 다음에 아닌 신호 340개를 추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각 클래스는 이제 하나당 이제 34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00개는 트레인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개는 테스트를 위한 모델 성능 검증에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300개의 트레인 셋은 또 60개의 밸리데이션 셋과 240개의 트레인 셋으로 나눠서 또 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분류 모델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서는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면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여기서 저는 알렉스넷 구조를 이제 선행 연구를 따라하다 보니까 사용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 네트워크 구조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튜닝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모델은 이제 VGG16 모델을 결정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때의 그 오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훈련된 분류 모델을 이제 실제 탐사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 확률을 구해봤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그 결과이면서 이 빨간색 점들은 실제 공동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이런 높은 확률 값들이 실제 공동의 위치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절대 거리 오차를 비교해 보면은 한 0.7m 정도로 나타나는데 요것이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은 요 높은 확률 값이 그 실제 위치보다 약간 지연돼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마 도심지에서 측정한 GPS에서 생긴 오차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 해석을 하게 될 때 그 이렇게 그 탐사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스캐닝을 할 때의 그 샘플 간격 때문에 생긴 오차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된 분류 모델은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는 이제 지하 공동으로 추정되는 그런 의심 영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지하 공동 신호 패턴은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하공동 신호의 패턴은 좀 다양한 것에 비해서 분류 모델 학습에 사용된 학습 자료의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현재 분류 모델 성능 자체가 일반화된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추후 더 많은 지하공동에 의한 신호를 이제 분류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이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했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하면서 혹시 하면서 생긴 질문은 없어요?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네트워크에 관련돼서요. 그, 어, 네, 욜로나 지금 두 가지를 해본 거죠? 하나는 욜로, 하나는 그냥 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3D 같은 경우에는 그 욜로로 안 하고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요? 네, 요 3D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서 요 보이시는 요 큐브 하나 자체가 크기가 64 곱하기 64 곱하기 64인데 요 정도 이제 스케일로 해서 스캔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 안에 지하 공동 신호가 있다 없다라고 이제 있는지 확률을 없는지만. 네, 왜냐면은 이 범위 자체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 안에서 굳이 그 하이퍼볼라 신호 자체를 이렇게 볼륨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영역을 좁히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음, 연구를 음, 진행했습니다. 네. 음. 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래치부터 다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음. 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 지영재입니다. 그 욜로가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걸로 이제 트레이닝 시키셨잖아요. 그 트레이닝 네네. 시켰는데, 근데 네.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팅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안 넣어주고 하는데, 그 IOU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어디에서 IOU 계산하는 게 혹시 궁금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욜로 이제 컴퓨터 스코어 로스 구하실 때 컴퓨터 네네. 스코어 구할 때 IOU에 이제 프레딕트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IOU를 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라운드 네. 트루스가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이제 아, 이해하는 게 맞나? 네, 그래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IOU 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그냥 프리딕트만 한 거고 훈련 과정에서만 IOU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네. 그 IOU 값, 그러니까 로스 펑션 자체를 이제 그 IOU 값을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프레딕트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IOU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좀 헷갈리니까 설명할 때 처음에 그 IOU 개념 설명하느라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는 데 써요. 그 어느 게 진짜냐를 골라낼 때 쓰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느냐. 네. 제가 논문 읽을 때 그 점이 좀 헷갈려서 좀 이따 시간 네, 되면 제가 설명드리면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저기 GPR로 얻은 자료
기체를 쓴 게 아니고 그걸로 만들어진 영상을 연로로 한 거는 128 x 128로, 그다음에 3D로 한 거는 64, 64, 24로 줄이신 거죠? 네. 아, 그 줄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2D에서 적용을 할 때는 여기 이제 A 스캔 간격, 요 트레이스 간격이 128, 그러니까 그 샘플 개수가 128개고 시간 샘플 개수가 이제 128개로 128 by 128로 그냥 그 GPR 영상 자체를 이렇게 슬라이스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도 달리 이렇게 리스케일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대로만 사용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이 된 건가요? 영상을 잘라내신 거죠? 네네, 영상을 잘라내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여주신 여기에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그 하이퍼볼라에 네. 물리적 사이즈가 얼마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사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네네. 128이라는 그게 트레이스가 128개라고 치면 네네. 버티컬로 어차피 타임축인데, 타임축에 128이면 그게 밀리세컨나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네. 영상을 128 by 128짜리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러면 이 영상을 네, 만들 때 네, 여기 이제 이 트레이스 간격은 약 한 8cm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쭉 128개를 사용했고, 요 시간 네, 샘플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 공동조사를 할 때 최대 네, 시간을 이제 51 나노세컨드 정도로 해가지고 네, 취득을 해가지고 총 256개의 샘플 정도가 취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위에 직접화가 나타내는 부분들을 좀 잘라가지고 한 네. 50번째에서부터 아래로 128개의 샘플을 이용했습니다. 결국은 그 공동이든 내가 타겟하는 그 이상체의 위치가 상분야, 하분야에 따라서, 혹은 주변 매질의 속도가 그 다이렉트릭이 뭐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크기가 조금씩 바뀔 텐데, 크고 네네. 작고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규화되어 있는 포물선이다라는 것만 찾아낸 게 되는 건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찾아낼 때 아마 이게 그 욜로 모델 자체가 훈련에 사용된 그 데이터의 분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크기의 이런 하이퍼볼라를 가지고서 욜로 모델을 훈련시켜야지 아마 더 일반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다른 탐사를 해서 얻은 자료를 웨이팅을 적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하려면 지금 여기에 사용했던 거랑 같은 정도의 어떤 그 디멘전을 갖도록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탐사에서는 그 트레이스의 간격이 8cm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cm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4cm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엔 그 트레이스를 쌍곡선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수평 적용을 한다고 샘플링 하면 간격에 따른 쌍곡선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 적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좋은 뭔가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탐사 자료에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자료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전처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도심지에서 도로 공동 탐사할 때 뭐 그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통상 이제 그 발주처에서 그 스펙을 정해주니까 서울시 같으면 얼마 간격으로 해라, 네, 뭐 그렇게 줄 텐데, 그게 이제 아니거나 혹은 더 심도가 깊어지거나 할 때 어차피 고립된 이상체면 같은 하이퍼볼라를 보일 텐데, 거기에 더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그게 바뀌면은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스펙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또 관심 있게 보는 그 공동의 깊이 그렇죠, 그렇죠. 자체가 네네. 거의 그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바뀌면은 뭐 당연히 다시 좀 더 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GPR 제가 스펙트럼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리샘플링이 쉬울 것 같아요. 그 소위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원하는 그 소위 샘플링 간격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훌륭한 결과 같아서. 네, 결과가 좋네요. 그리고 앵커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앵커를 어떤 식으로 썼다는 뜻이에요? 이 앵커 상자를 사전에 먼저 결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네, 이때 사전에 결정을 해주게 될 때 그 앵커 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에 정의하게 되는 이제 그 경계 상자의 너비와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세부 조정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 세부 조정을 하게 될 때 원래 그 훈련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비와 높이에 대한 분포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 학습의 안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욜로 V2에서는 이 앵커 상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K-민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앵커 박스를 그래서 9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 박스들을 이제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고 여기서 K-민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9개의 센트로이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거에서 각 클래스들의 평균 크기로 다음과 같이 앵커 박스를 정의해서 사용했습니다. 몇 개를 썼어요? 9개를 사용했는데 그 욜로 오, V3에서는 멀티 좀 많이 스케일을 썼네. 이용하는데 각 스케일마다 3개씩의 앵커 박스가 사용이 돼서 저도 이제 각 스케일마다 3개씩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용을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앵커박스의 개수가 어떤 의미인지 앵커박스 자체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욜로 V3 또 그 논문을 따라하다 보니까 9개를 사용했는데 하이퍼볼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패턴이 비슷해서 앵커 상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다.